자, 시험들 보느라 고생 참 많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준비되셨죠? 우리 3월 학력평가 같이 잠금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요. 조금 익숙한 문항이긴 한데 아마도 중학교 때 우리 공부했을 때 많이 우리를 좀 괴롭혔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와 학생 A, B, C의 답변이라고 돼 있어요. 과학 선생님이 여러분 무동력차가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때 무동력차의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지면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롤러코스터의 원리는 위로 이제 처음에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건 기계의 힘을 받아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무동력차, 동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썰매랑 같다.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때 기계 장치가 얘한테 일을 해주는 거고요. 이 무동력차는 따라서 높이가 높아집니다.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뭘 갖는다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란 말이 통합과학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름이 좀 바뀌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정의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 이름 자체가 바뀐다.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얘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네, 마찬가지 mg h라고 합니다. 통합과학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통합과학에서는 대신에 중학교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g 중력가속도 우리 9.8m/s 제곱이라고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잘 안 주고요.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한 10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계산을 해볼까 해서 이제 10으로 보통은 나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 하면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겁니다. 자, 근데 무동력차가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이고요. 높이가 낮아진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은 조금 접어둘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요 식을 보시면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동력차의 질량 변하지 않고요. 중력 가속도도 일정한 값이야. 상수.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진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과학에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 합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 과정 안에서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지?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을 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했을 때 그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 즉 얘와 얘의 합이 보존됩니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고 감소한 양은 같아요. 그러니까 무동력차가 내려간다.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H가 내려갑니다. 이거 높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높이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서 질량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냥 속도, 속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곱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얘가 증가한 양과 얘가 증가한 양은 같지만 높이의 감소량과 속도의 증가량은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긴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A와 B는 맞아요. A와 B는 맞는데 C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라고 해놨어요. 물론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줬을 때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일을 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합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답 골라주시면 A, B만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자, 중학교 때 기억을 또 되짚어보면 이쪽 단원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류, 전압, 저항 해서 아마 떠오르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V는 I, R 해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쓴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계속 기억나시죠? 라고 물을 때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지금 안 나도 되는데 보면서 기억이 나면 되는 거고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우린 배웠어요. 옴이라고 하는 건 전기 저항의 단위로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자,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 사용을 하고요. 전압은 단위를 V, 볼트, 이거하고는 얘는 단위로 쓰는 거고 이건 그냥 이니셜 첫 글자만 따는 거고요. 이렇게 단위들을 사용을 한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다. 네, 옴의 법칙에 대한 실험인 거고요. 니크롬선은 왜 준 거지? 니크롬선은 이거 저항이네요. 전류계는 얘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고 전원장치의 전압계는 요거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저항값이 100옴인 니크롬선 A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를 구성합니다. 100옴을 일단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스위치를 닫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관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냥 옴의 법칙 실험이네요. 자,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애들은 비례관계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가 일정할 때 전압이 크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니까 저항도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 근데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변 저항이 아닌 이상 크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고 보통은 놓는 게 맞죠. 그럼 얘가 일정하다 그러면 둘이 비례관계,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다. 뒤집어서도 마찬가지.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래프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네요. 전부 다. 전압이 높아지면 증가하면 일정한 저항 100옴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 1차 함수라 그러죠. 이거? 이 둘 중에 하나네요. 1, 2번 중에 하나다. 자, A, B를 나눠놨으니까 나머지 과정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가에서 A를 저항값이 200인 얘를 바꿔줬어요. 200옴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얘가 2배가 됐잖아요.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2배가 필요해요. 이거는 B가 되겠고 이건 A가 되겠네요. 네. B에는 같은 값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2배가 필요한 거예요. 2배가. 그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골라주면 어떻게 될까? 답을 골라주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A보다는 A는 100옴짜리고 B는 200옴짜리이기 때문에 B에서 전압이 2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그래프는 1번 그래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3번 문제. 자, 3번.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LCD 해서 액정 표시 장치 라고 하는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빛이 3원색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에 뭐 다 휴대전화나 아니면 이런 휴대용 기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도 괜찮아요. 갖고 있을 테니까요. 어디엔가는 하나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흰색 바탕화면 이렇게 띄워 놓은 다음에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그 흰색
화면에 위에다 이렇게 뿌려보세요. 뿌려보시면 물방울 위로 빨간색도 보이고요. 초록색도 보이고요. 파란색도 보입니다. 그래서 RGB가 빛이 삼원색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 그러니까 화면 표시 장치들은 대부분은 요즘엔 LCD를 써요. LCD를 쓰는데 이런 세 가지 색의 빛을 적절하게 섞어서 모든 종류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빛의 색깔을 조절하는 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CPU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걔가 어떤 역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색깔을 다 합성을 해내느냐. 컴퓨터는요, 빨간색을 밝기에 따라서, 채도에 따라서 256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256단계로, 얘도 25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아주 어두운 빨간색, 더 어두우면 검은색이겠죠. 아주 밝은 빨간색, 그러면 흰색일 거고, 조금씩 빨간색의 진하기가 좀 증가하는 거. 그렇게 해서 256단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적인 조합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삼원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색깔 가지수는 대략 1677만 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풀컬러라고 해요. 총천연색. 사람의 눈이 그 정도면은 그 이상 색깔을 구분을 해놓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눈이 감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총천연색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빛이 삼원색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니?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림은 빛이 삼원색에 해당하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이 나오는 화소로 구성된, 화소는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죠. 픽처 플러스 엘레멘트. 엘레멘트라고 하는 거는 원소잖아요. 네, 사진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라는 뜻에서 픽처 플러스 엘레멘트, 그래서 픽셀이라는 말을 써요.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도 화면을 구성하는 원소, 그래서 화소예요. 네, 영어랑도 의미가 같습니다. 구성된 화면에서 색을 표현할 때 화면의 각 지점 A와 B를 확대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에서는 초록빛이, B에서는 빨강빛이 나오는 화소가 꺼져 있다. 그럼 얘네는 이건 지금 반전돼 있으니까요. 자, 초록빛이 꺼져 있어요. 초록빛이 꺼져 있고 빨강, 파랑이 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초록과 파랑이 섞여 있다.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니? 삼원색 섞은 거, 이거 색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거 섞은 거는 다 기억은 하실 거예요. 노란색이죠. 빨간색, 초록색 섞은 거. 그래서 요거는 다 기억할 테니 안 물어본 것 같고요. 빨강, 파랑을 섞으면 우린 자홍색, 그래서 영어로는 마젠타라고 해요. 마젠타 M이라고 많이 쓰고요. 초록과 파랑 섞으면 시안이라고 해서 보통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색깔들은 어디서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컬러 프린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거 테스트 페이지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 푸른색 비슷한, 그 하늘색 비슷한 색깔 나오는 게 시안이라고 하는 요 두 개 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마젠타, 이렇게 섞은 거. 노란색은 그대로 인쇄가 되고요. 잉크니까 까맣게 찍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프린터는 얘를 이제 원리를 반대로 이용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자, 그런 색깔들,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4번 자홍과 청록이다. 네 번째 문제. 4번도 통합과학하고는 통합과학보다는 조금 물리학 쪽하고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4번 그림은 물체 A를 액체 B에 넣은 후에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일 때 A와 B의 온도가 같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 열은 A, B 사이에서만 이동을 한대요. 자, 요거는 물리학, 사실 1보다는 2에 가까운 얘기고요. 화학 1 정도. 통합과학에서는 사실 열의 이동하고는 완전히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내용은 다루지는 않고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열의 이동 이 정도는 다루거든요. 자, 일단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고온이란 얘기죠. 여기는 저온이에요. 기왕 공부하는 김에 나중에 배워야 될 거 통합과학을 한번 조금만 벗어나 볼게요. 자, 고온과 저온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항상
에너지, 열 에너지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의문이 생겨야 돼요. 온도와 열은요, 같은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과학은 이렇게 의문에서 시작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의문이 들어야 돼요. 온도가 그럼 열과 같은 개념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비교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값이 바로 온도예요. 근데 여기에 기준을 줬죠. 기준을 어떻게 줬느냐? 온도를 따지는 기준은 K, F, C예요. 어떻게? 절대온도, 화씨온도, 섭씨온도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요. 과학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온도는 절대온도입니다. 이거는 분자의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는 값이고, 화씨온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북미나 유럽 쪽 가면 많이 쓰는다니, 우리는 물 어는 점,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 섭씨온도를 가장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온도 기준이 됩니다. 자,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고요. 단위를 통해서 얘네들의 정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은 무엇이냐? 열은요, 온도 변화의 원인이에요. 온도 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다, 열을 가했다, 그럼 열을 흡수했잖아요. 열을 흡수하게 되면 온도가 바뀌게 돼 있고요. 열을 방출했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열을 흡수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열을 방출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럼 나는 온도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양손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인데, 한쪽은 찬물에 담가 놓고요. 한쪽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미지근한 물 갖다 놓고 이렇게 딱 담그면 내 손은 이쪽은 찬물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뜨겁다라고 느낄 거고요. 여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팔은 또 차갑다라고 느낄 겁니다. 온도는 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마냥 높다고 열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요. 온도가 마냥 낮다고 해서 열 에너지가 적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는 온도 변화의 원인인 거예요. 원인. 자, 고온의 물체는 일반적으로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어려워도 단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보고 갑시다. 나중에 기억이 나면, 나 통합과학 학평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도 들은 적이 있어. 그 정도만 남아도 됩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이거는 흐름에 관한 얘기예요. 방향성, 에너지의 방향성에 관한 법칙. 그래서 항상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돼요.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에너지, 열 에너지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둘이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 시간 t 이후부터는 열 에너지 이동이 없는 거예요. 온도가 같다 보니까 열 에너지 이동은 없고요. 저 t 시점 이후부터는 두 물체가 어떻게 됐다? 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기억, 0에서 t까지 열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아니요,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니은 0에서 t까지 B 입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B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나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으로 이동했으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러면 이건 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느냐?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T 이후 A와 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럼요. 열평형,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 그때를 바로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답을 골라주시면 4번 니은 디귿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해봤고요. 5번.
자, 이 문제는 알짜임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짜임 관계. 알짜임 관계는 통합과학에서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알짜임은 합력이라는 거 아시죠? 자, 조금만 깊게 가볼까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자,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 원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과학은 항상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는 과목이라서 이 원인을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과학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됐고요.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학 공부 버릇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보고 암기하고 그리고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됐을까라는 조금의 탐구, 그러니까 사고만 한다면 과학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얘 원인이에요. 원인이니까 결과가 뭐가 나타나느냐? 운동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짜임이 원인이라서.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과학자죠.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1번 물체에 가해진 알짜임이 0일 때, 2번 물체에 가해진 알짜임이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하고 이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할까라는 걸 연구를 했죠. 그래서 운동 1법칙, 운동 2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짜임이 0이다. 그러면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짜임이 0이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는 없다.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얘처럼 멈춰있는 정지해 있던 물체는 알짜임이 0인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던 물체가 있다면 알짜임이 0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그대로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빠르기가 유지될 거고요. 방향도 유지될 겁니다.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관한 법칙이 1법칙이었어요. 알짜임이 0일 때 그래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운동 1법칙이에요. 자, 여기 이것도 맞아 얘기할까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알짜임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유명한 식이 하나 나와요. 알짜임이 0이 아닐 때 그럼 물체는 운동을 하겠네? 운동 상태가 변화할 거야. 운동 상태가 변화하네.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뭐가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실험을 쭉 해봤더니 힘이 원인이 돼서 운동 상태 변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가속도를 만들어낼 텐데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애가, 즉 힘이 가해지더라도 가속도의 크기를 제한하는 애가 있네. 그게 바로 질량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거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중학교 때 기억 떠올려 보면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F는 ma다, 즉 힘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건 맞는데 만약에 물체가 갖는 질량이 엄청나게 커버리면 그때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가속도는 숫자가 0.0000 얼마 나와요. 그럼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놉시다 하는 거예요. 오차를 무시합시다. 그 정도 오차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0과 같다. 언제? 질량이 엄청 크면. 그렇다면 힘이 가해지더라도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 변화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두 물체는 둘 다 멈춰 매달려 정지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가위 A를 물에 넣었을 때 사실 이것도 이제 부력인데 부력. 여러분이 첫 그 시험을 본 거라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이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우리 물리학 원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 교육과정에는 있었어요. 부력. 근데 여기서 알짜임 관계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의 포인트로 돌아가면 이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용수철 저울에 40N이 측정이 됐거든요. 그럼 얘는 무게가 40N인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A의 질량은 따라서 4kg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서도
얘는 멈춰있기 때문에 R자임 0이에요. 여기도 R자임 0. 지금 무슨 얘기? 중력, 무게가 40N인데 위쪽으로 용수철 저울이 40N으로 땡기기 때문에 두 합력은 0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합력은 0이어야 해요. 중력은 똑같아. 중력은 똑같아. 이거는 지구 안에서 무조건 얘는 40N이에요. 왜? 중력은 질량 때문에 생기거든요. 질량이 안 바뀌니까 얘는 40N 그대로인데 용수철 저울 눈금이 30N이라는 건 용수철 저울이 얘를 30N으로 땡겨주고 있다는 거고요. R자임이 0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 도와주는 다른 힘이 있더라. 중력이 40N이니까 R자임이 0이려면 저 40N을 다 까먹어야 됩니다. 근데 용수철 저울은 30N밖에 안 보태줬어요. 그럼 누가? 물이 이 물체 A를 10N으로 떠받치는 거고요. 이런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얼마니? 해서 10N.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항. 그림 가는 감압 용기에 풍선을 넣은 모습이고요. 나는 가의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뺀 후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요거는 사실 우리 통합과학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로 보이진 않고요. 중학교 때는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체에 대한 법칙, 정확히는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분자설 뭐 이런 거. 네, 그 중에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샤를의 법칙은 온도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보가드로는 분자수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변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고2, 고3 정도 갔을 때 공부하는 화학 2에서 본격적으로 어렵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볼 건 없고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보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감압 용기 속의 기체의 분자수, 감압 용기 속의 기체의 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대요. 지금 보면 분자수요? 용기 내 분자수 이거잖아요. 감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력을 줄였다. 어떻게 압력을 줄였어요? 공기를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줄였어요. 보일의 법칙은 P 곱하기 V는 항상 일정해요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입장에서는 압력이 줄었으니까 부피가 늘어난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걸 우리 이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기를 빼냈으니까 풍선이 차지하는 부피는 늘었고요. 풍선 바깥쪽 용기의 부피는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다? 분자수하고 부피하고 비례하는데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할 때 이 풍선을 제외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여집합인가요? 하여튼 이걸 뺀 거 차집합이라 그러나? 야, 저는 수학 여러분이 더 잘할 거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가 이쪽이 더 작아요. 왜? 풍선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피가 줄어들었다, 분자수가 감소했다. 왜 감소했지? 공기를 뺐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니은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이게 압력. 왜 우리 압력이 차이가 나면 부피가 변한다라고는 알고 있을 거예요. 실린더의 부피가 변하거나 할 텐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변화가 없이 딱 멈춰있고 멈춰있다.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압력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부피가 늘어난 이유가 압력을 줄였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디귿 보시면 나의 감압 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풍선의 부피는 쪼그라들죠.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네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하면 분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기체는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다른 조건 다 동일할 때 공기를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여기 공기 분자수가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 여기 부피가 더 커져야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풍선의 부피는. 자,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기억 1번이 됩니다. 자, 7번.
7번 그림은 이온 가에서 달을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이온이네요. 이온. 여기 써 있는 거는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데 3번 원소라는 얘기네요. 그럼 리튬이에요. 자, 리튬이고요. 리튬은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입니다. 주기율표 다 외우셨나요? 주기율표 안 외우신 학생이 있다면, 안 외운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여쭤보더라도 아마 주기율표 20번까지는 기억을 하실걸요? 그 주기율표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단원에서 또 다뤄요. 통합과학에서 바로 다루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시험 3월 달에 본 거니까 아마 곧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20번까지는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파심에 주기율표를 써보면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고요. 주기율표의 특성상 1번, 2번 이게 원자 번호라고 하고 얘는 3번, 4번,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는 게 없지. 그러면 그대로 그냥 8씩 차이가 나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8 더하면 12에 20 8 차이 나니까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해.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하고 일치하느냐? 플러스 3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양성자의 수입니다. 자, 노파심에 또 우리는 원소의 주기성하고 화학결합 배우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거든요. 통합과학에서. 그 원자 중심을 우린 핵이라고 불러요. 이것까지는 알 건데 그 핵 속에 아마도 공부해본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의 역할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역할 가볍게만 얘기하면요. 양성자는 원자 내에서 비주얼을 담당한다. 그냥 속된 말로 비주얼을 담당한다. 외모를 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 때문에 종류가 결정이 돼요. 양성자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튬이라고 불러. 이름이 리튬이에요. 이런 걸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 원소 기호는 그 원소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붙여준 거지. 자, 그럼 얘는 8번이잖아요. 8번 여기 있네요. 산소예요, 이거. 산소 그리고 8번이라고 씁니다. 요거는 11번 나트륨이에요. 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성자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얘는 원자핵 내에서 본드 역할을 한다. 접착제 역할을 한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는 양전화 띠거든요. 좁은 공간에 양전화와 양전화가 같이 모여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당연하게도 반발해서 이렇게 분열하는 게 맞는 건데 못 도망가게 둘이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나머지 전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는 하나만, 양성자하고 개수는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의 양, 전하의 양은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전기의 양, 전하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자, 그래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산소는요, 이온이 된다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얻어요. 산화이온이라고 하고요. 나트륨은 11번이죠. 전자 하나 잃습니다.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온 모형을 찾아봤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요거 1번은 이게 원자핵이요? 이게요? 아니에요. 전자야 이거. 전자입니다. 전자. 아니에요. 자, 가는 음이온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자 수가 3개면 전자도 3개여야 하는데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써주는 거고 보통 우리 어떻게 읽는다? 1가 양이온입니다. 아시겠죠? 1가 양이온.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양이온. 거꾸로 가네요. 자, 2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는 산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산소이온 하면 틀려요. 산화이온. 원자 핵의 전하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원자 핵의 전하량은 안쪽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를 의미하는데 가가 나보다 크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요? 아니죠. 3개인데 8개 위쪽이 훨씬 크고 원자일 때 전자수는 다가 나보다 크다. 그대로 얘만큼 같습니다. 11개의 전자 가져야 되고요. 원자라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요. 11개 가질 거고 8개 가질 거니까 정답 골라주시면 5번. 8번 넘어갑니다. 8번. 이게 요주 문제인데요. 고난도 문제. 자, 이 문제는 일단 내용이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게 많이 괴로웠을 건데요. 이 단원 공부하면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공부했을 텐데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앙금 생성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앙금의 막 색깔도 다르고 종류도 많고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불꽃 반응도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NaCl 거기에 질산은이죠. AgNO3 둘이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둘 다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고 서로 다른 친구들이랑 다시 결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 AgCl 얘는 아래 화살표 써주죠. 이게 흰색 앙금이에요. 나머지 NaNO3 근데 얘네는 물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AQ라고 써줍니다. 이온 상태로 녹아 있는 거예요. 얘네는 골고루. 화학 반응 식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가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을 한번 나타내 봐라. 가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 나부터 보면요. 네모가 있었는데 네모가 사라졌어요. 없단 말이지. 네모가 없어졌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얘네가 알짜 이온이었다. 반응에 관련된 애들이니까 아마 앙금으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3개가 남았어. 이 얘기야. 이 네모는 다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별은 하나 남았고요. 여기 없던 세모도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세모가 일단 4개가 있다는 거고요. 별 하나는 남았네요. 얘가 결국엔 지금 여기 보시면 Na 플러스 하나와 Cl 마이너스 하나가 Ag 플러스 하나와 NO3 마이너스 하나랑 반응을 하는데 그때 Ag 플러스 1개와 Cl 마이너스 1개가 앙금 하나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1개, 1개 남는 겁니다. 짝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짝이 이게 이렇게 묶어볼게요. 요거만큼 딱 빼주면 세모 3개에 동그라미 3개 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만큼이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가에서는 이온 모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색깔을 다르게 할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반응에 사용한 거는 별 3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남은 거고 얘네도 남은 거. 그래서 세모가 4개, 별 하나가 남고 얘네는 앙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라고 구분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하고 나를 반응을 시켰을 때 가는 남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자랐던 거예요. 화학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모자르는 물질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한계 반응물은 되게 중요한데요. 화학원 정도 가시면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이쪽 단원을 이런 한계 반응물 가지고 막 문제 푸는 단원을 고3 선배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어려워해요. 이런 한계 반응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계 반응물이 나중에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이거 다루기는 해요.
다루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한계 반응물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중화 반응 내에서 누구 뭐 남는 것 찾기 뭐 이 정도인데 중화 반응 어떻게 일어나고 그 저쪽 뒤에서 배웁니다. 산과 염기라는 파트에서. 한계 반응물이 중요한 이유는 화학 반응에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물질이 결과물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해 주는 게 결국에 한계 반응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개, 4개씩 들어있던 용액이니까 4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9번. 4번이요. 요거 답이고 9번. 그림 가는 액체 X와 Y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하는 장치고요. 나는 Y와 Z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겁니다. 가에서는 X가, 나에서는 Y가 먼저 분리된대요. 여기서는 X가 분리됐고요. 여기서는 Y가 먼저 분리됐다. 자, 여기도 아마 중학교 때 공부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을 건데 혼합물의 분리. 어렵죠, 이거. 이게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이죠. 끓는 점차. 그래서 증류와 분별 증류 뭐 이렇게 나누는데 분별 증류는 물질을 나눠가면서 증류시키는 거, 끓여서 빼내는 거고요. 그냥 증류는 뭐라 그럴까,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정, 분별 결정은 종류가 나뉘는 거고 결정 녹여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은 하여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분별해낸다. 그래서 분별 증류, 분별 결정. 이런 거는 이제 분별 깔때기. 라고 부르지. 이쪽은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X, Y 섞여 있을 때 가열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체로 날아간 애를 이렇게 찬물로 냉각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 그렇다면 X가 먼저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니까 X가 먼저 끓었다는 얘기고요. 먼저 끓었다는 얘기는 X가 끓이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끓이기가 쉬웠을까? 요거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포인트야. 자, 왜 끓이기가 쉬웠을까? X는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끓이기 위해선 내가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끓는 점이 낮다 보니까 가열을 조금만 해줘도 온도가 이미 끓는 점, 그럼 끓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끓는 점이 낮으면 기화시키는 거, 끓이는 건 힘들잖아요. 액화시키는 건 오히려 쉬워요. 어려워요. 끓는 게 쉬우면 액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끓이기는 쉬운데 X는 액화시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끓어 나온 거고, 이쪽을 보시면 이건 밀도차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지. 밀도차. 네, 밀도차. 그래서 Y가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밀도가 큰 물질은 단위 부피에 대해서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콕을, 밸브를 이렇게 딱 열어주면 쭉 따라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한 경계에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이 정도에서 밸브를 잠그더라도 이렇게 따라낸 거는 Y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 이거는 밀도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는 끓는 점을 이용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끓는 점은 X가 Y보다 높다 돼 있으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낮아요. 자, 니은 나에서 액체의 밀도는 Y가 더 큽니다. 네, 정답. 디귿. 나에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한다? 그거는 이거죠. 원유의 분별 증류입니다. 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밀도차 때문에 뜨고 가라앉고 하는 게 뭐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휘발유를 추출한다, 휘발유를 뽑아낸다, 여기서 분리해낸다, 그런 거는 증류 장치를 이용을 해서 끓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만 맞아요. 얘기 나온 김에 휘발유라고 하는 건
휘발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휘발은 기체로 날아가는 성질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휘발을 잘하는 기름입니다. 얘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끓는 점이 낮은 편이라서 불 붙이기가 좀 쉬워요. 누구보다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보다는 불 붙이기가 쉽습니다. 이래서 여름에 주유소 근처 가면 나는 기름 냄새, 겨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휘발유 냄새입니다. 경유 냄새보다는 이게 강하게 난다. 왜? 기체로 날아가기가 쉬워서요. 끓는 점이 낮아서 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많은 정보다.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10번도 어려워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이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한계 반응물하고 관련된 또 그런 실험이거든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 좀 봅시다.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AMG 플러스 O2에서 AMGO가 됐네요. 그러면 개수를 찾아줘야 되겠다. 개수. 여기 산소가 2개니까 여기도 2개여야 돼. 그럼 여기 2 하면 여기도 2 이렇게 되네. 자, 표는 반응 용기에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넣고요.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다 소모된 게 한 개 반응물입니다. 반응시킨 다음에 그런 실험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려워요. 이 밑에다 쓸게요. 다시 EMG 플러스 O 둘 해서 EMGO. 자, 앞에 있는 걸 우리는 개수라고 해. 화학 반응에서의 개수. 개수는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갈까요? 통합과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야. 바로 입자수를 얘기합니다. 비율이에요, 사실. 개수의 비율.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첨자로 쓰는 것들은 여긴 첨자가 없지만 바로 앞에 있는 원소가 몇 개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원자겠죠. 산소 원자가 2개예요 라는 뜻이고요. 개수로 쓰는 이런 숫자들은 뒤에 있는 전체가 몇 개입니다 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2개의 마그네슘이 하나의 산소와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면 2개의 MgO 산화마그네슘이 탄생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 반응 전의 물질 질량이 3 넣었을 때 1 남았는데 7, 4 했을 때 남는 게 또 1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누가 남았는지를 골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둘 다 늘어났는데 남는 질량이 1g, 1g 똑같아요. 그럼 누굴 다 썼을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고3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양적 관계라는 파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 화학식량을 통해서 질량비를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는 뭐 양적 관계에서 보면은 이런 화학 반응식 써놓고 누가 얼마나 반응했지 이렇게 막 또 방정식 형태로 푸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그네슘을 이만큼 늘렸고요. 산소는 1만큼 늘렸는데 남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얘 둘에 하나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기 둘에 하나 반응하는 거. 마그네슘을 많이 넣었잖아요. 아마도 마그네슘이 1 남지 않았을까? 양이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늘었지만. 그러면 얘가 1이 남았다 그러면 6만큼을 소모했을 거예요. 그래서 1이 남은 거고요. 얘는 마그네슘이겠지. 이번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얘는 1 줄였는데 얘를 이렇게 많이 줄였다면 아마도 얘가 모자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다 썼는데 얘는 1이 남았다. 그럼 얘는 2만큼을 썼겠다. 남은 건 산소일 거야. 이건 다 썼어. 써놓고 보시면 반응하는 질량비가요. 3대 2. 또 여기선 얘를 다 썼잖아요. 3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비율이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궁금하시면 그 통합과학 제 수업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가끔 이렇게 몇 개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3대 2라고 하는 저 숫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화합물이라는 걸 만들 때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왜 성립하냐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물은요, 화합물은요, 구성이 항상 이래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 물은 항상 H2O고요. 이산화탄소는 항상 CO2예요.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질량비는 일정한 거예요. 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 개수비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 얘 때문에 이런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계 반응물이. 모자라요. 남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A는 1이다. 아니요. 2예요. 그 다음에 MgO의 성분 원소 질량비는 3대 2. 네, 맞습니다.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에서 같지가 않고요. 출제자도 같이 주지는 않겠죠. 그럼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게 남는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입니다. 자, 이제 절반이 끝났어요. 절반이 끝났고 뒤쪽에 보시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조금 쉬운 문제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높여볼 겁니다. 11번.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호흡 중에 하나다. 포도당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과정, 이거는 호흡이라 그러죠. 포도당은요, 우리도 좋아하지만 식물도 좋아하고 곤충들도 좋아하고 세균도 좋아해요. 자, 이거는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연소한다. 그런 과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 다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인 거고요. 이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지.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거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나는 보면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물을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포도당을 만들어내 생산하는 과정이잖아요. 산소도 있네요. 역시 이거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요거는 물질을 합성해내는 과정. 이건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얘는 분해하는 과정. 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합성하는 과정.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분해했다. 여기가 더 덩치가 커요. 분자량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크기가 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분자가 더 큰 거고 얘네가 더 작은 애들. 그런데 얘네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합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합성을 했지. 무슨 작용?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라고 알고 있는데,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는 안타깝게도 폐기물 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게 산소예요.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안에서 이거 뭐야, 이거 뭐 쓸데없네, 이거 버려, 쓰레기. 그럼 산소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걸 물어보는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가는 호흡이다. 네, 맞아요.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발열 과정이다. 에너지를 내놔요. 구분하셔야 돼요. 종이를 태웠어요. 에너지 내놓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화작용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연소는 물질 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항상 효소라는 걸 필요로 해. 이것도 생명체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연소, 종이의 연소, 이런 것들은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물질 대사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호흡 맞고요. 니은, 가는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아니죠. 빛이 없어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생물체가 살아가거든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끊어지면 생명체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겠지. 항상 에너지는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4시간 365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티귿,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장소가 엽록체예요. 구분을 할까요? 엽록체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갖고 있고요. 이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 기억 디귿이 된다. 네, 좋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니다. 12번. 자, 이것도 생명과학 관련된 문제. 표는 사람이 감각기관 A에서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A에서 C는 각각 귀, 눈, 코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봅시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자, 후각세포가 있다. 냄새를 맡네요. 그래서 이거는 코. 주변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거는 시각이네요. 이건 눈.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감지합니다. 요거는 뭐게? 요거는 귀. 청각이니까. 이 중에서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감각기관은 눈입니다. 시각 정보가 거의 주변 환경 정보, 사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한 9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야. 까만 터널이 있어요. 너 여기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거야. 내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터널에 불을 딱 켜줬어. 그럼 그 안에 뭐 있는지 알잖아요. 딱 봤더니 피자하고 치킨하고 케이크까지? 그럼 들어가겠지.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기에 치중돼 있어서 그래요. 코 같은 경우 후각은요 가장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냄새는 내가 잘 맡을 수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감각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내 냄새는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잘 못 맡는다는 거. 공기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청각의 성립 과정이죠 이게. 자, 우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까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를 가청 음역대,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2만 이상 넘어가면 초음파. 여기는 안 들리는 낮은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하죠. 쉬운 문제니까 이에 옳은 설명 골라보면 A는 코이다. 네, 맞아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 어둡다가 밝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빛이 적은 곳이야. 여기는요, 빛이 많은 곳이에요. 동공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주는 카메라로 따지면 조리개고요. 문이야, 문.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밝아 그럼 블라인드 쳐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동공을 닫습니다. 동공을 닫아요. 그러니까 동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눈이 있을 때 눈동자 있으면 여기로 이제 좀 무섭다. 자, 눈썹을 그려. 이게 더 무섭네. 예,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요 틈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동공이에요. 동공. 뭔가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점점 더 무서워지네요. 여기가 홍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홍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밝기가 어두우면은 이렇게 촥 이렇게 퍼져서 동공의 크기를 촥 키워줘서 블라인드 걷어 올리는 것처럼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요. 그러다가 밝은 곳 가면 이렇게 닫아요. 커튼 닫듯이 블라인드 치듯이 이렇게 쫙 합니다. 그렇게 동공의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거는 대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니은은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은 줄어듭니다. 작아져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네, 뭐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네. 이 그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디귿. C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공기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귓속뼈 같은 데 통과하면서 소리가 증폭되고 결국에는 달팽이관 거기에 전달되면 청각세포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13번.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주의해야 되냐면 기억이 잘 안 날까 봐요. 아마 외웠던 기억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속, 과목, 강, 문, 개 이거는 다 아실 건데
이거 사실 어렵죠. 뭐 이렇게 명명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날까 봐 이런 건 좀 주의하자. 이런 거. 생명과학원에서는 이것도 다루거든요. 생명과학 쪽에서는 또. 그 보면 개는 이제 동물개겠지. 왜냐하면 저 끝에 보니까 고양이가 있어요. 척삭동물문, 척추가 있다는 거고요. 젖 먹여 키우는 거고 고기 먹고 살아요. 고양이류고요. 고양이랑 닮았고 그대로 고양이에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부를 때 그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기역은 동물계이다. 네, 맞습니다. 식육목에 속하는 생물은 척삭동물문에 속한다. 이쪽이 큰 분류고 이쪽이 작은 분류예요. 그러니까 식육목에 속하면 큰 분류에 척삭동물문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한다. 기역, 니은, 디귿이다. 5번이고요. 14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 A에서 D를 나타낸 건데 A에서 D는 각각 간, 위, 쓸개, 이자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간, 위, 쓸개, 이자. 얘가 위겠지? 최장, 이자고요. 요거는 간, 여기는 쓸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뭐에 해당합니까? 소화기관계에 속하는 그런 장기들이네요. 기관. 소화와 관련돼 있죠. 쓸개는 지방의 유화를 돕는다. 이거는 소화 효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보는 거는 쉬워요. A는 위이다. 간이에요, 간. 그 다음에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됩니다. 단백질을 다른 말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요. 아마도 요거에 대해서는 통합과학에서 곧 여러분도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 덩어리, 이거를 잘게 쪼개내서 트리펩타이드나 아니면 디펩타이드로 그 다음에 최종 산물 아미노산, 이 과정은 중학교 때도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 3번 C에서 펩신이 분비된다. 펩신은요, 펩시노겐의 형태였다가 위에서 분비된 이후에 염산 같은 것과 섞이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D에서 쓸개즙이 생성이요. 쓸개는 저장해요. 만들어진 거 저장하는 거지 생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A에서 D는 모두 순환계는 혈액순환, 그 체액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 이거는 소화기관계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 15번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이게 가계도를 통해서 유전병, 확률 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건데, 문제부터 보시면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거고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유전병 가는. 자, 또 대립 유전자에는 우성 유전자 라지 A와 인자와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있더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유전병이 없는 부모한테서 유전병이 있는 자녀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열성이라는 거거든. 열성은요, 스몰 a여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라는 관계가, 자, 얘네가 우열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우성 유전자는요, 열성 유전자의 발현을 막습니다. 그래서 둘이 섞여 있으면 얘만 발현이 돼요. 얘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잡종이라고 하고, 잡종. 네. 얘네는 순종인 거예요. 대신에 열성이죠. 근데 열성 인자가 생식세포 통해서 하나만 전달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는 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열성인자를 하나 갖고 있었겠죠. 근데 정상인 걸로 봐서 우성인자, 우성유전자도 하나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조합해서 이렇게 나왔겠지, 기억이. 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기억이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견될 확률. 이 문제가 참 재밌는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남자일 때 또는 여자일 때라고 성별을 지정을 해주면 또 확률이 바뀌어. 근데 이거는 이건 안 하잖아요, 지금. 생명과학 원정도 가면 아마 이런 것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전병 자체 따지는 게 되게 복잡해질 건데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될 확률. 그러면 부모 때에서 봐야 돼. 즉 이렇게 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자손을 낳았는데 이거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고를 확률 얼마? 2분의 1. 여기서 얘를 고를 확률 얼마? 2분의 1 해서 4분의 1인데 전체 확률은 4분의 1에 2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골라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이거 고를 확률 2분의 1, 이거 고를 확률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야. 그러면 둘을 더해줘야지. 이거와 이거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골라주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16번. 16번. 다음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타냈어요. 한번 봅시다. 변성암은 기존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져. 네, 그래서 변성암이에요. 맞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식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불화자에다가 만들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불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은 거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에 다져지고 굳으면서 만들어져. 틀린 거 없네요.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A, B, C 다 맞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17번. 17번은 전세계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 보면 이렇게 선 모양 쭉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지진 때 또는 화산 때라고 불러요. 사실 둘은 거의 일치하죠. 보시면 그림에서 중심부에는 점이 찍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이런 선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선 모양이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건데 화산 때, 지진 때는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요. 우리 지구의 겉표면을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는데 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100km 정도 두께를 갖는 암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지구 내부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지각이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면 지각. 조금만 자세히 그릴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렇게 잘랐을 때 아래쪽이 멘틀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이 내용은 지구과학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통합과학에 나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판의 경계 해서 또 나와요. 직권의 변화 해서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게도 지구는 아래쪽 핵이 뜨거운 상태고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은 밑에는 액체처럼 녹아 있을 거고요. 흘러다닐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끈적끈적하게 굳다가 거의 고체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이 윗부분은.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각을 포함을 하고요. 멘틀 상부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암석권을 이야기합니다. 멘틀은 윗부분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암석처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녹아 있는 거 살짝.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약권이라 그래.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형태, 그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돌. 네. 이게 연약권에서 대류가 있게 되면 열대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밑에는 액체처럼 대류가 가능해요.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나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하고요. 식으면 다시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가 커져서 하강하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이제 대류, 열대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떠 있는 이런 암석권들은 대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경계에서 막 만나기도 하고 옆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경계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 미리 체크를 좀 해놓을까요?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이 부분 하고 여기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기 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부근이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요. 여기. 이 정도는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이 지도가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쪽 동아프리카 쪽 여기도요.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여기들을 따로 또 배워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를 따지면 여기가 비슷한 거고요. 얘는 다른 종류고 얘는 얘네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요 네모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다가 앞 표현이 여기도 체크할게요. 이렇게. 얘도 네모. 근데 얘는 네모랑은 좀 달라. 종류들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시죠? 가서 개념 완성 강의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강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봅시다.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보통 이 태평양을 고리로 둘러싼 이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를 특징적으로 한 70% 정도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환태평양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 고리 환자예요. 고리 모양으로 쭉 둘러싼 모양.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 거꾸로 하면 맞아요. 화산이 터지면 지진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화산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뒤집으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런데.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없다. 디귿. 지진 때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18번은 자, 지구과학에서는 나와요. 중학교 과학에서도 배웠어요. 이거 전선에 관한 겁니다. 전선. 자, 왼쪽 보시면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파고들면서 밀고 들어온다. 한랭전선. 딱 봐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해놔요. 차갑게 보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고 차가워 보여요. 이러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훅 밀어 올리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발달한다. 저군, 쌓아 올린 구름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군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전선은 여기에요. 경계. 땅에다 그리는 경계. 근데 이거 뒤쪽으로 구름이 넘어오거든요. 비가 여기서 와요. 전선이 뒤쪽에서 온다. 또 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파고들면서 와서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오른쪽은 이거 온난전선이죠. 여기가 경계. 여기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따뜻하게 생겼네요. 주인공은 누구냐?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전선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 공기를 밀어내요. 이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사실 위로 뜨려 그러죠. 밀도가 작아서. 찬 공기는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잘 밀어주지를 못해요. 밀어주지를 못해서 얘는 이동하는 속도가 온난전선이라고 하고 이동하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얘를 나중에 따라잡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넓게 깔리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온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기억은 한랭전선입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는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는 이거. 왜 소나기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전선이 날 지나갈 건데 빨리 지나가는 데다 비 오는 구간도 좁아서 그래요. 잠깐 지나가는 비인 거야. 근데 여기는 내가 여기 서 있잖아. 속도도 느린데 구름이 넓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지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나기, 여기는 지속적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선 지속적인 비, 소나기가 아니고요. 디귿,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느리다? 아니요, 한랭전선이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납니다. 이 부분.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한랭전선이 뒤쪽에서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놓으면 운단전선, 한랭전선 그려보면 강수구역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이것도 지구 시스템이라는 단원에서 통합과학에서는 다루는 내용이에요. 수권, 바다,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할 때 등장합니다. 뭐냐면 혼합층에 관한 얘기죠. 혼합층, 조금만 깊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을 배워요.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리쬐입니다. 우리 태복이가 내리쬐게 되면 여기가 수면이라고 할 때 해수면, 당연히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아요.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고요. 깊어지면 태양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 변화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는 이해가 가요. 여기는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갈 테니까 심해층이라 그러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해가 가요. 예,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이 층 이름이 바로 혼합층이죠. 혼합층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 바람 때문에 생겨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넘실 오는 게 아니고요. 돌면서 와요. 그래서 바닷물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파도가 세게 치게 되고요. 이런 혼합작용이 강해지니까 온도가 일정한 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혼합층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혼합층이 발달해 어디서? 중위도에서. 중위도 지방에서 혼합층이 발달을 해요. 거길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실험 과정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온도계의 깊이를 서로 다르게 설치하고요. 가열 장치로 10분 동안 가열한 후에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을 했어요. 가열 장치를 켜둔 상태에서 3분 동안 선풍기로 수면 위에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해봤다. 가의 결과, 나의 결과. 그랬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네요. 자, 그럼 보기 보시면 가열 장치는 태양에 해당합니다. 네, 그걸 태양을 표현을 한 거예요. 니은 혼합층은 가보다 나에서 더 잘 나타났어요. 선풍기 틀었다. 네, 바람이 불었다. 나에서 선풍기 바람을 강하게 하면 수온이 일정한 구간, 바다로 얘기하면 혼합층 두께가 더 두꺼워집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림 가나다 달의 모습이고요. 아마 이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요거 좌상, 우하 이렇게 좀 알아둘까요? 좌상 무슨 얘기냐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모양, 우하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 모양, 오른손 우에다가 하연달, 왼 좌에다 상연달. 그래서 좌상우하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쉬울 거예요. 알아두기가. 얘는 망이라고 하지. 보름달. 이게 아마 잘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7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이래요. 가는 상연달이다. 네, 맞아요. 좌상. 나를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일식이 일어나려면 태양을 지구하고 사이에 달이 딱 끼어서 가려야 돼요. 근데 보름달 여기서 뜨잖아요.
여기는 사기일대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다일대가 가장 멀다. 만약에 달이 여기 있으면 달이 빛나는 부분은 이쪽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달이 여기야. 그럼 달이 빛나는 쪽은 여기고요. 우리가 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 빛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상현달. 여기는 하현달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장 멀 때 다일대라고요? 아니죠. 6일대가 가장 멀어요.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무 문제 모두 다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하고 쭉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드려 봤습니다. 통합과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잊어보자, 두려움 갖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나 정도는 꼭 좀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어떤 걸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냥 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요. 내용들이 바뀌었고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버릇을 조금만 탈피해서 내가 조금만 더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친구가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게 다 보일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과학 성적이 빅뱅 하기를 저는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